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일이 한두 번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만 오면 좀 떨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셔놓고 강의를 해도 안 떨려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분위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예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안수 집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예,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교회에 오면 좀 정숙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뭐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제가 배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안에는 하나님 이야기도 들어있을 것이고, 또 이 안에 교회를 다니시지만 교회보다는 그냥 이야기 듣고 오고 싶은 분들도 어쩌면 오셨을지도 몰라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저 기도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제가 이런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전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교육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한국교육개발원의 영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영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저를 불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을 좀 창조적인 아이, 창의적인 아이들을 많이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 코드 때문에 혁신교육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어서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라는 걸 시작했고요. 또 2007년도부터는 창의인성교육, 혁신교육, 발명교육, 진로교육, 뭐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강탈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는 그 모든 혁신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을 한 총본산이었던 한국교육개발원에 있는 그 영재센터의 박사님들이 이런 고민이 많았대요. 영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좀 똑똑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고민거리로 뭘 주로 얘기하느냐면, 애들이 창의적이고, 애들이 똑똑하고, 애들이 지적인 능력이 있고, 애들이 과제 책임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하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대요, 아이들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자존감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표현이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화났을 때 아이가 그렇게 보여요. 선생님도 화나면 아이를 그렇게 얘기해요. 싸가지. 예, 이렇게 정답 맞추신 저 집사님은 좋은 분일까요? 매우 좋은 분일까요? 매우 좋은 분께는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그냥 그렇게 치지 말고요. 그냥 치지 않고 그분 잘 되라고 밀어드리는 박수인데, 이렇게 오이 이렇게 시작. 오이. 예. 멋지십니다.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이렇게 치셨으니까 이분들은 좋은 분일까요? 굉장히 좋은 분들일까요? 그 굉장히 좋은 분들이 박수를 받았으니까 그냥 계시면 안 되고 느끼셔야 돼요. 오이 이렇게. 자, 이 느끼는 걸 보시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시작. 오이. 지금 속에서는 괜히 맞췄어 그러시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요, 기독교 교육도 그렇고요, 일반 교육도 그렇고요, 교육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름대로 좀 똘똘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의 그 맞는 재능을 뽑아내서 그 재능에 맞는 교육을 시킴으로 그 아이들이 자아실현. 시작. 자아실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따라하면 참 좋으시겠죠. 설교할 때 자아실현. 시작. 예, 아이들의 자아실현을 시켜주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좀 좋거나 좀 좋은 학교를 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매우 좋을까요? 매우 좋죠. 기분이 매우 좋아져요. 왜요? 자아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요. 그 아이들이 자아실현한 다음에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물, 리. 그렇죠. 역시 광교 소망교회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리 했는데 덜을 맞추셨어요. 리더. 뭐라고요? 리더가 돼야 돼요. 이 아이들이 커서 리더가 돼야 돼요. 근데 애들이 싸가지가 없으면 커서 무슨 리더가 될까요? 정답. 싸가지 없는 리더가 돼요. 엄마를 닮았어요. 대단해요. 그럼 이 친구에게도 에너지 박수 시작. 오이 느껴야지. 엄마랑 똑같이 닮아서 안 느끼고 있어요 지금.
싸가지 없는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으면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들만 좀 힘들어지면 돼요. 그런데 리더가 싸가지가 없으면 누가 힘들어요? 온 정답. 박수. 시작. 예, 제일 저는 오늘 리액션 향을 드리겠습니다. 예, 리더가 싸가지가 없으면 온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요즘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누구를 지칭하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회 주변 곳곳에 정말 잘못된 리더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선장.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자기만 살려고 나왔으니까. 그 바람에 배 탄 모든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곳에 싸가지 없는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좀 싸가지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저를 부른 거예요. 교육계 발언에서. 그런데 그 싸가지 없다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밀한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법 싸가지 없던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싸가지 없어 본 적은 없었는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싸가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제 혈액형이 A형이었어요. 우와! 찌찌뽕. 자, 하이, A형! 야, 오케이. A형이었어요. 네, 좋아요. 예. A형이요. 아시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인사를 하면, 저렇게 대단한 분이 인사를 하니까 저분께는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인사를 놓쳐버려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돼. 안녕하세요. 그러면 될 것을 누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형이.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요. 왜? 또 그렇게 어버버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잘 못 받았죠. 인사를 피하죠. 그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싸가지 없는 놈. 그래서 전 깨달았어요. 그때 어쩜 정말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선생님들이나 화난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애들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적인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 자존감이 좀 약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게 된 걸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책을 쓰기로 했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키워주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키워주고 도덕성을 알려주고 사회에 헌신하는 방법, 타인 배려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24권의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전국으로 퍼졌을까요? 전국으로 확 퍼졌을까요? 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저를 강의로 불러대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많이 할까요? 무지 많이 할까요? 제가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여기 뒤에 동우여고로 있고 지금 동원고등학교에 있어요. 그게 있으면서도 제가 1년에 한 200차례 이렇게 강의를 다니니까 제가 유명할까요? 무지 유명할까요? 요즘에는 강의를 한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요. 저기 두바이도 갔다 왔어요. 강의하러. 모스크바도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유명할까요? 무지 유명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온 거는 누구에게 영광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그죠? 왜요? 제가 기독교인이고 가는 곳곳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 안에. 어쨌든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박수. 네. 이렇게 유명한 강사 강의를 들으신 기분들은 어떠세요? 제 혼자 자랑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건방져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강의를 안 하고 내 강의를 들을 만한 분인지 확인을 꼭 합니다. 어딜 가든지 이분들이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인지 확인한 다음에 있구나 싶을 때 강의 시작해요. 간단합니다. 여기도 통과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왼손 가지고 온 사람 모두 왼손 올리시면 돼요. 높이. 간단해요. 왼손 높이. 혹시 이걸 허벅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올리셔도 돼요. 높이. 내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시는군요. 연속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왼손을 움직이면 어느 쪽 뇌가 움직인다? 이야, 대단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우뇌가 움직여요. 자, 근데 지금 아까 우리는 왼손만 움직였잖아요. 그럼 우뇌만 움직이면 머리가 짱뇌가 돼요. 짱뇌가 되면 머리가 나빠져요. 빨리 오른손. 예, 내리면서 하나. 약간 방향이 바뀌었죠? 둘, 셋. 어려운 거 아니고 삼각형이니까 크게 하세요. 넷. 발음 따셔야 돼요. 다섯. 소리도 내셔야 된다고. 여섯. 연속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훌륭한 오른손에 박수. 자,
이렇게 양손을 따로따로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손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시죠? 얘는 왔다 갔다, 얘는 삼각형일 뿐이에요. 간단해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 높이 올리세요. 간단해요. 얘는 왔다 갔다, 얘는 삼각형이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엉망입니다. 엉망. 이게 다 자기 팔인데 엉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같이 쓰는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질까요? 점점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자주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 좋은 거니까 해봐 라고 시키는 것보다는 따라 해봐. 이게 훨씬 더 좋겠죠. 자, 한번 높이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기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아주 떳떳하게 들리셨어요. 들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못 이렇게 돌아가고 몸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이건 자꾸 연습하면 잘 될까요? 무지 잘 될까요? 예, 그런 건 잘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같이 쓰는 운동은요, 집중력을 높여줘서요,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가끔씩 체조처럼 하면 좋을까요? 무지 좋을까요? 이런 거 하나만 더 배워볼까요? 두 분씩 맞춰보실래요? 두 분씩. 이때 짝 없으면 굉장히 외로워져요. 멀리 가실 것까지는 없어요. 짝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짝만. 예, 짝을 바라보세요. 손 잡는 거 아니에요. 짝만 잡는 거예요. 자, 짝끼리 지금부터 3초 동안 얼굴을 바라보기만 할 겁니다. 시작. 째려보는 거 아니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시작. 네, 3초 됐습니다. 자, 3초면 상대방의 얼굴에 대한 나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당신의 얼굴 놀라워요. 오, 멋있어요. 와, 아름다워요. 이게 뭐야? 자, 느끼신 대로 표현 시작. 그렇지. 역시 우리 교인들이니까 전부 오예요. 그죠? 속마음은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이건 속마음이에요. 오, 이런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 밑으로 손을 쭉 들이면서 오, 시작. 예, 좋습니다. 두 분이 이제 좋은 시간은 끝났고요.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손 드세요. 이기신 분. 지금, 비기신 분이 계속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기신 분 손 드셨어요? 지금 지신 분은 이기신 분의 겨드랑이를 간절히 칠 수 있어요. 다시요. 가위바위보. 이번엔 지신 분 높이. 예, 그냥 내려주세요. 제 맘이에요, 제 맘.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욕심이 과하신 거고요. 두 사람이 해서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 33.3% 비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오른손과 자기 왼손을 가위바위보 시켜서 자기 오른손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100%요. 누구예요? 100%? 오, 100% 약속이 될까? 100%세요?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오른손이 내 왼손을 이긴다. 명령은 오른손에. 얘한테 가위 그럼 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져야 된다니까요. 보, 그렇죠? 바위 하면 얘는요. 그렇죠, 가위. 그렇죠. 보 하면 얘는요. 주먹.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는 동작을 맞춰야 되니까 가위바위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할 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위 보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은 가위바위보. 얘가 집인데요. 자, 시작. 가위 보, 가위 보, 가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위바위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되시나요? 자, 천천히. 얘가 져야 되고요. 얘가 이기는 거예요. 명령은 가위바위보예요. 시작. 가위. 되셨죠? 시작. 가위보. 지금 앞에 권사님께서는 가위보. 졌다, 이겼다, 비겼다 막 이러셨어요 지금. 예. 잘 되시나요? 이걸 자주 하면 잘 될까요? 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같이 쓰는 운동들이요, 집중력을 높여주고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요. 집에서 놀이처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운동을 했네요. 그죠? 다 따라 주셨어요. 무슨 운동한 거죠? 지금 우리는?
좌뇌와 우뇌 운동은커녕 지금 손 가지고 움직여서 손운동이죠. 이게 지금 손운동 했죠. 팔운동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발근육. 팔운동하면 뇌가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면 뇌가 움직여요. 뇌가 움직이면 아이들이 생각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육에서 아이들이 창의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창의성을 갖게 하려면 뇌가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뇌가 움직이려면 기분이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공부할 때 뭐라고 시켜요? 똑바로 앉아. 움직이지 마. 똑바로 앉아. 움직이지 마. 그리고 공부만 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강의를 하든지 이 앞에 좀 움직이게 해요. 일부러. 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면 조금 있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주무시거든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들으실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갑자기. 예, 이런 것들이 모든 교육엔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공부시킬 때도요, 공부를 기분 나쁘게 해서 시키면 공부가 안 돼요. 기분 좋게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죠. 그죠? 이런 것들은 창의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과 부모의 셀프 리더십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요.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의 창의성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출세, 성공, 행복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자존감. 뭐라고요? 자존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 하는 얘기를 오늘 주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장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음에 오셔야 결론이 얻어진다는. 자, 제가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차라리 꿈꾸지 마라. 제가 꿈 얘기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꿈꾸지 마라라는 책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한 26년 있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고민이 많은데요. 그 많은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교훈 계속 정답만 맞추시는군요. 애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대요. 정말 꿈이 없을까요? 그런데요, 고등학교쯤 된 꿈이 없어요가 많은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반 아이들은요, 선생님, 저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꿈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게 내 꿈인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꿈이 없거나 꿈이 너무 많아서 할 게 없다. 그런데 왜 그럴까 고민인 거예요, 저는. 자, 아이들은 보통 언제쯤 꿈을 꿀까요? 언제쯤 꿈을 꾸느냐면 7살 때쯤 꿈을 꿔요, 아이들이. 자기 꿈을 7살 때. 근데 뭐보다 꾸는지 아세요? TV보다 꿔요. 꿈을.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멋있어요? 무지 멋있어요? 무지 멋있는 그 주인공의 직업들이 대부분 거기서 뭐예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실장님, 요즘엔 본부장님, 알고 보면 재벌 2세.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서 무슨 직책은 관계없어요. 의사든 변호사든 실장님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사는 집들은 다 넓어, 다. 되게 넓어요. 그 사람들이 탄 차는 다. 예,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집에 가면 핸드백이 평생 하나 살까 말까 한 그 핸드백이 막 널려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7살짜리 아이와 엄마가 TV를 봤을까요? 봤을까요? 저는 똑같은 질문 2번 던지는 습성이 있어요. 아무거나 골라 대답하시면 돼요. 자, 아이들 7살 때쯤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나 누구나 하여튼 TV 드라마를 봤을까요? 봤을까요? 봤어요. 많이 말고요. 조금이라도 봤어요. 보다가 엄마가 꼭 물어본다니까요. 너는 커서 뭐 될래? 이건 엄마의 정상적인 역할이죠. 당연히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금방 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의사면? 의사 된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엄마의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아이가 의사 된다고 하면. 오호호, 이 형이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도 엄마 저거 사줄 거지? 이게 아이의 목적이 돼버려요. 엄마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좀 이따 아빠가 전화 왔어 또. 애기랑 밥 잘 먹고 있어? 그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의 질문에 엄마는 딴 얘기 안 하고요. 여보, 우리 애가 오늘 의사 된대. 꿈이 생겼어. 아빠 좋을까요? 좋을까요? 별 얘기 아닌데 좋아요. 그날 기분 좋은 아빠는 일찍 집에 퇴근하십니다. 정말 좋은 아빠는요, 그냥 퇴근 안 해요.
의사 놀이도구 사가지고 들어와요. 던져주면서 이왕이면 성형외과 해. 그래가지고 엄마 얼굴 다 뜯어고쳐나? 아이가 의사 된다고 얘기한 순간 엄마도 좋아해요, 아빠도 좋아해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좋아해주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해요.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아들도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나이를 먹어서도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빠가 내가 의사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꿈을 정하는 거예요. 의사 되기로. 그리고 나이를 먹는 거죠. 8살, 9살, 10살, 11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는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성적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는 의사의 꿈은 스스로 무너져요. 그런데 엄마 앞에서는 의사라고 얘기해야 해요. 왜? 엄마한테 의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엄마나 아빠는 나를 실망할 게 뻔하니까. 왜 가끔 아이들이 꿈이 자꾸 바뀌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서. 그리고 사실은 의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판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에서 뭐예요? 핸드백 사오고 집 큰 거 사서 부모님께 주겠다는 마음.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꿈을 부모님께 뭔가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꿈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진짜 나타나는 꿈이 있지만 그건 눌러버리고. 그런데 의사의 꿈은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중학교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제일 많은 꿈이 뭔지 아세요? 없어요.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그때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꿈을 물어보면 귀찮게 두고 하면 우주정복이요 이래요. 우주정복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제가 얘기죠. 우주정복은 얘들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에일리언이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하는 거예요? 지구정복이요 이런다니까요. 왜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워내서, 딸들을 키워내서 우주인으로 만들까요? 도민주인이 될까봐요? 이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차라리 네가 꿈꾸지 않았더라면, 그 이루지 못하는 꿈 때문에 아이들은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쳐있는 모든 아이들은 요즘에 수업 시간에 다 자요, 다. 이건 정말 사람들이 살아갈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모습이. 그래서 저는 여기다 다놓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꿈꾸지 마라. 왜? 그 꿈은 꿈이 아니니까. 그건 욕심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난다고요? 죄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욕심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 돼버렸어요. 꿈 때문에. 아이들한테 차라리 꿈꾸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왜요? 헐 선생님 왜 그러세요? 모든 선생님이, 엄마가, 아빠가 이 세상이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데 왜 선생님은 꿈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꿈꾸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 이런 걸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목을. 너를 발견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나를 발견하기 전엔 차라리 꿈꾸지 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전에는 차라리 꿈꾸지 않는 게 오히려 맞겠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 주죠. 나는, 여기 있는 선생님은 48살 때 꿈을 꿨어, 얘야. 48살 때 꿈 꿨는데 지금 8년 지난 지금도 나는 매우 행복해. 늦어도 괜찮아. 네 꿈을 꿔. 남의 꿈 꾸지 말고. 우리나라는 묘하게 꿈은 할머니들이 태몽 꿈부터 꿔줘요. 왜 내 미래에 대한 꿈을 할머니가 꿔줘가지고 너는 호랑이가 타고 태어났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 그게 부담으로 작용해서 아이들은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들이 많은 돈을 써서 정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뭐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상관없이 교육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이건 뭐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니 아무 도덕적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리더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폭군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뭐 만들고 싶으세요? 아이가 커서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폭군이 됐으면 좋겠어요? 리더죠. 폭군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께 여쭤봅니다. 당신은 리더입니까? 폭군입니까? 그러면 폭군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이 나는 폭군으로서 너를 강하게, 이런 분은 안 계신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도 자기가 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리더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모님의 아이들이 볼 때 부모님 뭐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리더와 폭군을 구분하는 건 본인이 아니에요.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나는 리더입니다.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너는 폭군이야. 그래버리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리더로 키우실래요? 폭군으로 키우실래요? 어느 쪽으로 키우실 거라고요? 리더로 키워야 돼요. 근데 리더는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협동을 잘하는 사람들. 근데 폭군은 뭘까요, 그러면?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 폭군일까요? 외로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으면 강제로 따라와. 돈이 있으면 꼬셔서, 지위가 높으면 명령을 통해 다른 사람을 끌고 왔어요.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리더로 인정할까요? 인정할까요?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폭군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폭군 중에 이런 폭군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 폭군.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나를 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야.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알고 보면 폭군이에요. 공동체를 저해하는. 자, 뭐로 만드실 거예요? 리더예요? 폭군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전 가운데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존자. 사람은,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표현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요, 정말 희생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본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걸 놓고 누가 뭐라고 해요? 이따위로 봉사할 거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해요. 근데 봉사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귀한 봉사를 하십니다. 정말 이 봉사 때문에 제가 얼마나 삶에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표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이게 커져요. 자존감. 시작.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그런데 거절당하면 뭐가 커질까요?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커져요. 뭐가 커진다고요? 자존심.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 다르거든요. 자존심은 나만 사랑하는 마음에 에고이스팀이라고 불러요. 나만 높여주고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뭐로 키우실래요? 자존감 있는 아이를 키우실래요? 자존심이 있는 아이를 키우실래요? 리더들 중에서 자존심이 큰 사람은 리더가 안 되고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협동할 줄 모르니까요. 왜 그 사람이 자존심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다 싫어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커지고 폭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리더가 돼야 할 텐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그래서 안 돼. 너 그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다 보니까 이 아이는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폭군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아이들 다 키워놨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 리더가 됩니다. 아이가 리더가 되려면 누가 자존감이 커져야 될까요? 엄마가 자존감이 커져야 돼요. 엄마의 자존감이 없으면 아이의 자존감은 키워지지 않으니까요. 엄마의 자존감이 키워지려면 누가 또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아빠가. 아빠의 역할은 엄마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시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며느리의 자존감은 우리 가문의 자존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우린 대대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뭐예요? 며느리의 자존감을 확확 깎아서 며느리의 자존심을 키워주는 거죠. 모든 곳에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자존심을 키우지 마세요. 목사님의 자존감을 키워드려야 돼요. 성도들의 자존심을 키우면 안 돼요. 자존감을 키워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테니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요. 우리나라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을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리더를 키울 거냐, 폭군을 키울 거냐 생각을 해봤잖아요. 자, 우리나라 교육은 뭐 쉽게 얘기할게요. 혁신교육이에요, 우리나라가. 혁신교육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 별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뭘 키우자. 창의성을 키워주자는 게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게 여기 교회 있지만 아이들 다 교육에 보내고 있잖아요. 창의성 교육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게 창의성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마음. 학교에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 혁신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아요? 아니면 창의성이 있는 아이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창의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창의성.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창의성이 높아져서 성적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이제 내 자식은 키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께. 제가 창의성 교육만 8년째 하는 사람인데요. 제 둘째 아이가 성적표를 고2 때 받아왔을 때, 지금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얘기해도 돼요. 고2 때 받아왔는데 위 한 줄에 6, 7, 6, 7, 8 이런 게 왔어요. 6, 7, 6, 7, 8 한 줄에 성적표에. 아시죠? 등수가 아니고 등급이에요. 굉장히 공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14줄로 담임선생님이 이런 걸 써왔어요. 아이가 창의적이고 협동심이 있으며 능력이 있고 뭐 지도력이 있고 친근감이 있으며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고 다 14줄로 좋은 얘기를 막 써온 거예요. 물론 우리 둘째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내 친구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좋은 얘기 14줄. 근데 제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14줄이 보였을까요? 왜 6, 7, 6, 7, 8이 보였을까요? 아무리 창의성 얘기를 해도요,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적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창의성보다는 성적을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요.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세요. 창의성을 키워서 성적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창의성과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론 부분에 꼭 써 있어요. 현행 대학 입시와는 좀 무관하게 창의성 교육을 시켜야 된대요. 현행 대학 입시와 무관한 교육 시키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전혀. 두 번째 가볼까요? 말썽 피우지 않는 아이가 좋으실까요? 말썽 피우는 아이가 좋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은 약간의 말썽을 동반합니다. 약간 시끄러워요. 내 말 잘 안 들어요. 세 번째 가볼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가 좋으세요? 남들이 멍청하다고 하는 아이가 좋으세요? 우리 애가. 부러워하는 거지요. 부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영역에서든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누구나. 근데 우리나라처럼 무한 상대평가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영역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할 때 창의성 필요해요? 암기력 필요해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거 봤어요. 뭐해 놈아, 요령껏 정답을 외워. 빨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창의성은 그 다음. 이게 우리들의 욕구라는 거죠. 우리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빨리 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성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들 크리스찬까지도 다 그래요. 우리 애들이 창의성을 키우기보다는, 창의성이라는 거 이제 나중에 오해 없이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한 생각, 독특한 생각이 아니에요. 다양한 생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빨리 공부해서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도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 마음을 한번 뒤져볼까요? 애가 성공하는 게 우리 진짜 목적일까요? 우리는 애들이 성공하면 무조건 좋으시겠어요? 그것도 아닐걸요?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아주 천박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성공에 대한 천박한 예.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제가 천박하다고 깔았어요. 그냥 표현 다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 애가 서울대 서울대 합격증을 받았다고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아니에요? 뭐 우리 애가 서울대 갈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표정들이세요. 서울대 합격증 지금 왔어요. 우리 애가.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전화하고 잔치하고 난리가 날걸요. 좋아서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얘가 80살 먹을 때까지 그냥 서울대만 다닌 거예요. 계속. 너무 심한 예지만 왜 들었느냐면요, 그런 아이가 되길 원치는 않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의 목적은 서울대가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 다음에 어떻게? 좋은 회사.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회사 나와서 어떻게? 돈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행복하게. 결국은 서울대를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나와서 어떻게? 행복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우리는 사실은 성공 뒤에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순수한 목적은 리더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행복한 성공이라는 말을 지우면 안 돼요. 행복이라는 말은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지만 실제로 학교 교육도 창의성 뒤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 누군가가 괴롭히고 있구나. 오케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뭐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 안에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교육하는 목적이 뭘 위해서요? 행복이라니까. 절대 지우면 안 되는 게 행복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행복.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 뭐다? 행복한 성공. 시작. 행복한 성공. 어느 시기라도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행복을 떼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고통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인생이 다 고통이에요? 행복이에요? 인생이 울퉁불퉁해요? 아니면 인생은 평탄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도 인생이 어떠냐 그러면 고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다 고통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한데도 되게 열심히 살아요. 무지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삽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뭔가 얻어질 아웃풋,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인풋하다 보니까 집어넣어야 나오니까 인풋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죠. 인풋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 미래를 위한 인풋을 하는 중에 지금 인풋할 때 자녀 교육도 역시 인풋입니다. 지금 인풋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아웃풋. 내 이 인풋으로 얻어질 아웃풋을 생각하고 인풋을 해야 돼요. 왜요? 당근 주스를 아웃풋으로 원하면 난 뭘 인풋해야 돼요? 당근.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얻을 아웃풋이 뭔지를 모르면 뭘 인풋하죠? 문제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 잘이 뭐예요? 그 잘이 포함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도 몰라요. 뭐가 잘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잘 속에 그려지는 영상은 딱 하나예요. 돈, 높은 자리, 좋은 대학. 이게 모든 사람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느 날 당근 주스가 먹고 싶으면 당근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주스가 먹고 싶어서요. 좋은 주스. 그래서 뭘 넣으면 될까요? 좋은 거, 유기농. 그래서 냉장고문을 열었더니 우리 집에 좋은 심심 산골에서 얻어온 도토리가루, 쑥잎가루, 뽕잎가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집어넣고 주스를 만들었더니 똥이 나왔어요. 좋은 거 넣는데 왜 똥 나와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육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의 미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좋은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학원이 좋대. 이 캠프가 좋대. 이 책이 최고래. 이 서재를 만나 하면서 막 꾸겨 넣다 보니까 애가 뭐가 나와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 똥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애들이 똥이 돼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드려요. 서울의 대치동에 있는 제 후배 아이 얘기예요. 후배 아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를 둔 우리 후배가 그 당시에 꽤 오래전 얘기죠. 우리 애는 수학을 수투를 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수학을 수투를 한대요? 그래서 야, 초등학교한테 무슨 수투야? 그랬더니 대치동은 다 그렇게 한대요.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수투 뛴대요. 그러지 마. 그거 큰일이야. 몰라서 그래. 형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다 한대요. 그래요. 이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요 이 얘기를 듣고 저 영종도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강의하면서 얘들아 대치동에 있는 애들 공부 좀 하면 수투 뛴대. 수투. 그랬더니 애들이 헐 왜 그래 봤더니 수투가 뭔지 몰라요.
수투,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들은 수학 2요. 수학 2. 그걸 초등학교 5학년이 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얘 고2 이때 걔가 찾아왔어요, 저를. 자기 아들을 끌고. 왜 왔니? 그랬더니 애가 엄마를 팬대요. 미친 거예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 이런 교육을 왜 시켜요? 왜? 아웃풋을 모르니까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는.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 아웃풋으로 뭐 얻어야 될 게 뭐라고요? 행복한 성공. 시작.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행복한 성공이 아닌 건 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뭘? 여기다가 뭘? 그렇죠. 행복한 성공을 얻으려면 행복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은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혹시? 물어볼까요? 언제 행복해? 게임할 때? 그거 거짓말이에요. 게임할 때 진짜 행복한 애들은 5%도 안 돼요. 게임을요, 왜 하냐 그러면요, 그냥요. 재밌어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제 게임이 정말 재밌어 하면요, 걔 게임 시키면 돼요. 제가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게임이 좋으니 그러면 아니요. 그냥 이거라도 안 하면 딴 거 해야 돼요. 그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솔직히 말하면 게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요, 놀 때 행복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놀 때. 근데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될 거 아니? 그지. 응. 놀면 행복한데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놀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래 요즘에 애들이 고민인 게 뭔지 아세요? TV를 봐도 TV를 제대로 못 봐요. 왜? 지금 TV 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머릿속엔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TV를 보니까 TV도 제대로 안 보여져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해도 얘는 집중을 안 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놀 때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애들을 놀 수도 없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른 예를 들지 말고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아이 보고요. 우리 애가 되게 축구를 좋아해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해요. 예, 축구 좋아하지? 그럼 신나지. 축구만 하면 밥 안 먹어도 재밌어, 그지? 애들하고 같이. 근데 집에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어느 날 엄마가 축구공을 주면서 나가서 축구 좀 하고 와. 그럼 어때? 귀찮아서 짜증나요. 그 좋아하는 축구도 엄마가 시키면 짜증나요. 그러니까요, 모든 공부라는 게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공부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공부를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는 짜증나는 거고요. 지가 원해서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 공부가 본인이 행복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누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 공부를? 아빠도 아니에요, 엄마예요, 거의. 뭐 아빠들은 요즘 뭐 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공부를 시켜요,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적이 나오고 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를 것 같아요? 성적이 80점 나왔어요. 속상한 건 본인이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엄마 얼굴이 떠올라요. 왜요? 이 공부를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재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가 원하는 공부를 시키면 돼요. 원하는 공부. 그럼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행복해져요. 진짜요. 제 아들을 그래요.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우리 아들이요, 연기를 참 잘했어요. 3살 때. 노래도 참 잘했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제가를 2번만 들으면 따라 했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막 인형극을 해요. 저한테 보여줘. 30분 동안을. 왜요? 지가 본 드라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형으로. 너무 예쁜 그 3살짜리 아이를 안고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휴, 우리 쉽게. 이 다음에 연기자가 되겠어? 3살이니까. 이게 제 발등을 찍게 됐죠. 얘가요,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얼마나 못하는지 3 더하기 2가 뭐냐? 그러면 6이래요. 5라고 알려주는데 그 다음날도 또 6이래요. 얘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이 아이가 저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집사람을 흘끌 쳐다봐서, 혹시 당신? 애가 미웠을까요? 무지 미웠을까요? 무지 밉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공부하시다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 이런 씩 때렸는데 몽둥이가 부러지고 아이는 오줌을 쭉 쌌고요. 그날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는 저한테 네라는 말 외에는 한 적이 없어요. 공부해? 그럼 네, 그리고 안 해요. 넌 꿈은 있는 거냐? 네, 그리고 없어요. 네라는 말 외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우리 아들. 혹시 무슨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가게 있게만 해도 떨고. 근데 저는 제가 나쁜 건 줄 몰랐어요.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애가 그렇게 못하는 건 바보였기 때문이지 나 때문인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 중3 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벌벌 떠는 건 나 때문이로구나. 그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고칠까? 했더니 이 아이에게 나쁜 얘기 하지 말래. 무조건 좋은 얘기 칭찬만 해주래요. 성적이 427등짜리가 왔어요.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430명 중에 427등. 이걸 보고 어떻게 칭찬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되겠어요? 무슨 강의하러 다니세요? 강의하러 되지만 내 아들이 427등을 맞춰봐 보세요. 그 담임이 내 제자인데 더군다나. 중학교 때 우리 아이의 담임이 제 제자예요. 근데 427등을 맞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 했을까요? 부르르 떨었죠, 일단. 하면서 한번 말을 담고 그랬어요. 아들아,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야. 속마음은 끓어오르는데 겉으로. 하지만 아이에겐 뭐가 전달됐을까요? 분노가 전달됐을까요? 부드러운 말이 전달됐을까요? 분노가 전달. 아이는 끝까지 저를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그때 EBS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EBS에서 하는 똑똑교육충전소의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그 교육충전소는 뭐냐면 공부 안 하고 우리 아들 같은 그런 애들을 고쳐가지고 공부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솔루션 위원을 해달래요. 문제 해결책.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응했을까요? 예, 왜요? TV 나가는 거라. 저의 미래를 위해서. 나갑시다! 나가면서 다행히도 우리 아들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썼죠. 중3짜리 일부러 뽑았어요, 제가. 중3짜리 아이 살을 딱 놓고, 보니까, 얘는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들한테 던져주면서, 아들아, 아빠가 EBS에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중3짜리 애가 상담이 딱 걸렸거든. 근데 중3짜리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건 이제 쇼예요. 모르겠어. 근데 네가 중3이잖아. 같은 나이니까 네가 한번 파일을 읽어보고 아빠한테 조언을 좀 해줘. 아빠가 정말 모르겠으니까 네 도움이 필요해.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네라는 말밖에 안 했다고요. 그랬던 아이가 다음 날 먼저 저를 불러요. 아빠, 처음이에요. 앉아보세요. 허거. 앉았어요. 그랬더니 1시간 20분을 떠들어요, 우리 아들이. 얘가 이런 이유는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얘 마음은 어떨 것 같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왜요? 이게 지 마음이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제 마음이 아렸죠. 그러면서 겉으로 얘기해줬어요. 아들아, 너 정말 대단한 분석가다. 아빠보다 훨씬 더 멋있어. 너 이러면 심리학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고 아빠가 이대로 하고 가서 해결하고 올게. 그리고 EBS에 가서 5시간 동안 쫙 아이를 했는데요. 애가 진짜 마음을 눈물을 줄줄 흘리며 엄마한테 손을 잡고 앞으로 공부할게요. 물론 그 뒤에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순간에 일단은 공부할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또 TV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30분만으로 딱 해가지고 TV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야 아들아 네가 해준 바람에 애가 눈물을 흘리고 야 너 진짜 대단해. 너 진짜 상담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마음을 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EBS에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우리 아이가 시청했을까요? 봤을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봤어요. 30분 만에 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애가 변화된 걸 봤거든요. 그 순간 아이 마음속에 치유가 확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우리 아이한테 야 너는 이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2분이 채 안 걸려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데 아빠 저 뮤지컬이요. 헐.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시켜야 되잖아요.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아이하고 뮤지컬을 보러 다녔어요. 다니면서 누굴 만나게 되면 주인공들을 꼭 만나게 돼요. 주인공들. 끝나고 나면 기다렸다 주인공을 만나게. 주인공들의 대학이 보통 중대, 동대, 한예종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예, 이왕 연기할 거면 중대, 동대, 한예종 가야 돼. 그러려면 등급이 아빠 보니까 언어가 한 4등급은 나와야 되고 수학은 안 해도 돼. 영어도 3등급은 나와야 되고 사회탐구가 한 2등급이 나와야 된다. 너 이거 한번 고1 때 도전해봐. 그럼 아빠가 이거 시켜줄게. 얘가 이날부터 공부를 했을까요? 밤새워 하는데요. 진짜 고1 때요. 언어 2등급, 때론 1등급, 외국어 2등급, 사탐을 선택했는데요. 그것도 제 과목 국사를 선택해가지고요. 1등급. 헐. 그래서 시켜줬죠.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정말 잘해요. 영어로 된 모든 대사를 다 외워요. 전 영어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았는데요. 지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건 영어 드라마의 영화의 대사를 다 외워요. 다. 달달달달. 자기가
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라면요, 인풋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그러면 아이는 뭐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애가 좋은 걸 할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아이가 할까? 이 고민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걸 기다릴 새가 없이 자꾸 빨리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걸로.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말 또 끌어오죠. 명언 뭐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고통받으면 이 다음에 행복이 나오는 거야. 고생을 해. 영어로도 알아요.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는 거야 하고 아이들에게 지금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고통받으면 아이가 미래에 행복해질까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받는 젊은 시절이 미래에 행복을 만들어내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요? 언제까지가 젊은 거예요? 예? 언제까지 젊은 거예요? 언제까지 고생하면 고통이 끝나요? 저는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내가 좋아. 내가 좋아. 이런 건 빼버리고요. 그러면 이거죠, 이제. 과연 애들이 좋아하는 걸 기다려도 되나? 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할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 언제까지? 참, 제가 목사님 몇 시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벌써? 몇 시까지 해요? 해야 될 시간이? 아, 된 거예요? 3시 전에는 물론 끝나죠. 제가 3시 넘기려고는 생각 안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만 좀 할게요. 예, 갑자기 죄송스러워지는데요?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예. 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도 되느냐? 그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이 시대는요,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내 아이라면, 신지혜가 내 아이라면, 즉 내 아이가 골프를 이렇게 잘 친다면, 유현진이 내 아이라면, 비가 내 아이라면, 아무나 붙잡고 이 아이가 커서 우리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별 감흥이 없으시군요? 안 좋으세요? 숨기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즘에는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10대 아이들도 유명한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스마트벨이라는 걸 발명해가지고 지금 1년에 30억을 버는 애예요. 얘는 12살 때 기타 치는 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지금 18살인가 19살인가 그런데요. 음대 안 가고 음악가가 돼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연주회 하러 다녀요. 얘는요, 10살 때 빨대 줄이기 운동이라는 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요. 지금 환경운동가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요. 얘 12살 때 고그린맨이라는 만화를 써가지고요. 그게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바람에 지금 환경운동가에서 몇 년 전에는요,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혼자 만나고 온 아이예요. 이런 젊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앞으로 21세기 우리 아이들은 직업이 바뀔 거예요. 이거요. 들어보셨어요?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못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이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불러요.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안 되는 일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이거로 뭐예요? 영화도 보고 비행기 티켓팅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스마트폰 뭐 통화되고 뭐 사진 첩되고 카메라 되고 게임도 되고 안 된 게 없어요. 제가 지하철 탔는데 어떤 아저씨 이거로요 귀도 파요. 귀 쫙 뽑아가지고 정말 안 되겠어요. 이거로 어떤 어머니들은 화나면 망치를 써요. 망치를. 이놈 씨가 우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먹도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를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만 하나 더 있으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는요, 이 기술이 발달해요. 이건 야쿠르트가 아니에요. 이건 로켓 기술입니다. 로켓 기술이 발달하면 앞으로 우주비행선도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 우주비행선을 타고 화성 여행 가시는 분이 여기도 50년 후에는 계실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원격 진료 장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미 나왔잖아요. 원격 진료 장치가요. 앞으로 나노 기술이 좀 개발되면요, 이 원격 진료 장치에다가 약을 넣어주는 기술이 나온대요. 진료 끝났습니다. 약 들어오는 거예요. 약.
로봇가 집안일 대신해 줄 거고요. 태양열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 근원이 되는 세상.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인데 이 세상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의도적으로 직업의 구조를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은 이쪽에서 종사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IT, 인포메이셔널 테크놀로지,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NT, 나노 테크놀로지, ET, 인바이론먼트 테크놀로지, CT, 컬처 테크놀로지, ST,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쪽에 아이들이 종사를 해야 돼요. 근데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도 이거 못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여기서 먹고 살아야 행복하게 성공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걸 못 가르쳐 주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어갈 거예요. 교육의 패러다임. 어떻게 해요? 자, 여기 계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세대의 교육은 지식사회 교육이에요. 지식사회든 정보화사회든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게 교육이에요. 지식사회 정보는 뭐가 다예요? 국, 영, 수, 사, 과, 미, 체, 끝. 맞잖아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사가 은미체를 선생님들이 전공해요. 그러면 국영수사가 은미체를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아이들은 국영수사가 은미체를 배워요. 그리고 국영수사가 은미체를 시험 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교육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애가 공부 좀 한다 그러면 국영수를 잘해? 애가 공부 좀 한다면 좋은 대학 갔을 때? 이게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그게 정답이 절대 아닌 건 명심하셔야 돼요. 왜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정보화 사회예요.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넷에 있어요. 그런데 국영수사가 은미체로 쪼갤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아요. 왜 정보가 많아요? 옛날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학 교수님, 유명한 지식인들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 생산을 누가 해요? 모든 분이 해요. 여기 물김치 담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은 물김치 담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정보예요, 이제. 모든 분들의 정보가 다 정보예요, 다 정보. 모든 분이 다 생산자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정보를 다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정보를 다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교육은 먼저 나를 알고, 두 번째 갈 길을 찾고, 세 번째 필요한 지식을 배워서, 네 번째 내가 융합. 여기까지 와야 교육이에요. 이제는 배우는 건 끝나지 않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손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알고, 갈 길을 찾고, 지식을 배워서 내가 융합. 여기까지 와야 교육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나를 알려면, 내가 갈 길을 찾으려면, 지식을 스스로 배우려면, 융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존감. 이제 자존감의 교육을 시킬 때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발견할 때라고요. 그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교육을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이건 제 얘기니까 좀 유명한 사람 얘기를 들어볼까요? 존 네이스비치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인데 앞으로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성공의 열쇠는 호기심. 시작. 호기심은 어떤 사람이 많아요?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아요? 난 벌장 다 봤어 이런 사람에게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존감 있는 사람이죠. 자존감 있는 사람이 호기심이 많아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다 죽여놓고 거기다 공부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나요? 자존감은 언제 생긴다고요? 인정할 때. 아이들을 계속 거절해놓고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할까요? 안 돼요. 호기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학습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앞으로 교육받은 사람인데 그것도 평생 동안 공부에 때가 있다는 말을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공부에 때가 없어요. Lifelong Education이라고 해요. 평생 교육. 앞으로는 60 먹어 70 먹어서도 새로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성공의 열쇠가 뭐래요? 표현력이래요. 표현력은 어떤 사람에게 많아요?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자신감은 어디서 와요? 자존감에서. 자존감은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자존감은 표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으세요? 뭘 키워줘야 돼요? 자존감. 자존감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현상, 이론만이 아니에요.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묵후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와, 이 젊은 친구만 들어봤구나. 묵후교육이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요. 인터넷에 대규모로 공개 강좌가 열렸는데요. 잘 보세요. 코세라라고 하는 기업이 시작했어요. 무료로. 시카고대라든가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우리나라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 중국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북경대처럼 굉장히 좋은 대학 62개 대학에 아주 훌륭한 강좌 330여 개를 무료로 개설해 놓고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강도 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토론도 해요. 시험도 봐요. 그걸 다 패스하면 수료증을 줘요. 이 수료증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취업이 가능해요. 뭔 얘기예요? 대학 안 나오고도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공부할까요? 자존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호기심이 생기면 30에 돼서도 40에 돼서 지가 원하는 공부 어디만 앉으면 돼요. 인터넷 앞에만 앉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지금 공부 못하는 거, 국영수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 지금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찾아내. 언제라도 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 거기에 기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존감을 키운다는 건 그런 거죠. 급번에 테드라는 거 아세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이너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3, 4천 명이 모인 미국에서 강연하는 거예요. 그 강연을 동영상으로 찍어요. 페이스북에 올려요. 유튜브에 올려요. 올린 순간에 10억 명이 본대요. 10억 명. 그 사람의 노하우를 10억 명이 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담은 물김치법이 10억 명이 봤다. 그 물김치는 완전 세계로 동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상이 왔다고. 이런 세상.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예요? 세바시라든가 강은백도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왜 나와요?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교육사회가 열려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다녔던 그런 시대의 교육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칙. 제가 만든 법칙이에요. 앞으로 21세기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게 하려면요, 이거예요. 에너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 뭐라고요? 에너지를 어떻게 항상 켜놓으면 돼요. 이 on.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뭘까요? 자, 21세기의 에너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에너지는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시대엔 뭐가 있으면 성공이다? 학벌이죠. 솔직하게 해서 학벌이에요. 우리 시대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을 나왔니, 안 나왔니, 이게 출세의 지름길이었고,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었다고요. 그래서 학벌에 몸 매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공부는 잘하니? 왜요? 국영수 잘하니? 그 얘기거든요. 너 좋은 데까지 자신 있니? 대부분 이유가 뭐예요? 우리 머릿속이 거기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자존감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왜요? 이제는 아니에요. 에너지가 그게 아니에요. 대학이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는 뭘까요? 열정과 창의력이. 자, 아까 보셨잖아요. 카메론 감독부터 시작해서 쭉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학벌이요? 아니라니까요. 자존감이. 맞아.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열정과 창의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정과 창의력. 그럼 아이들에게 뭘 키워주면 돼요? 열정과 창의력이 나오도록 해주면 돼요. 열정과 창의력 어디서 나와요? ON, N부터 보면요. 네트워킹 하라. 연결시키세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많은 곳에 가게 해야 돼요. 왜 어떻게 가게 할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가게 만들지는 다음번 때 알려드릴 거예요. 가게 만들어요. 연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연결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이미 돼 있어요. 아이들은 어찌 보면. 인터넷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순간 이 아이들은 세상과 연결해 있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있다고 열정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알지? 여기가 곱하기야. 여기가 0이면 아무리 연결이 많아도 열정은 안 나와.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크크 이런 거나 날리고 유유 이런 거 날리고 이상한 영상 다운받아가지고 클클거리고 있고 괜히 게임 이거 하고 있으면 열정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꽝이야. 꽝. 열정이 꽝이면 내 인생도 꽝이야. 젊은 친구가 여기밖에 없어서 너를 보는 거야. 어? 미안해.
잘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미래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오가 뭘까? 오를 저는 이렇게 봤어요. 원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나만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나만의 것. 나만의 것을 가지고 네트워크해야 돼. 원. 근데 원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원,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넘버원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칠 건 넘버원이 아니라 뭐예요? 올리원. 뭐라고요? 올리원. 아이들만의 올리원. 누가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 준 올리원이 있어요. 그 올리원은 국영수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우시지, 이왕이면 올리원 주시면 국영수의 올리원을 주시지 왜 하시면 안 돼요. 귀대계 자녀들에겐 올리원이 있습니다. 손주 손녀에게 올리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눈 씻고 찾아봐도 올리원이 없더라. 잘하는 게 없더라. 부모님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잘하는 게 진짜 없어요? 좋아하는 게 진짜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없지. 맨날 쌈질하고 다니는데. 쌈질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쌈질을 좋아하네요. 쌈질하고 다닐 때 쌈질한다고 뜯어말리기보다는 야, 너 쌈질을 정말 잘한다. 이왕이면 그 쌈을 정의롭게 써보자 하면서 체계적으로 10년 동안 쌈질을 가르치면 파이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머니는 그게 이제 걱정이 되셔가지고 우리 애는 쌈도 안 해요. 맨날 구석에 쭈그리고 쳐앉아가지고 흙이나 뿌리고 모래나 뿌리고 죽겠어요. 모래를 뿌리는군요. 아이가 모래를 10년 동안 꾸준히 뿌리면 샌드 아티스트가 되는 게 윤세사예요. 실제로 강호동의 스타킹 쇼에 샌드 아티스트가 나왔었어요. 거기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래 뿌리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랬대요. 너는 모래만 뿌려도 예술이다 하는 얘기를 딱 한 번 들었는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가지고 계속 모래를 뿌렸대요. 그랬더니 정말 샌드 아티스트가 됐대요.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갔다 벌레를 잡아 들었어요. 엄마, 배추벌레! 엄마가 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갖다 버려. 뻔하잖아요. 엄마를 좀 바꿔볼게요. 엄마, 배추벌레! 아! 그게 뭔데? 엄마, 이거 배추벌레. 아니 근데 그걸 왜 해? 엄마, 내 책에서 읽었는데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데. 그래서 어쩌려고? 길러보려고 하죠. 상자각 하나만 주세요. 엄마가 상자각을 던져줬어요. 아이는 상자국에 벌레를 집어넣고 계속 쳐다봤어요. 이틀 동안 엄마가 참고 참다 나타났어요. 이놈의 시기가 맨날 벌레만 쳐다보면 벌레 굶어 죽겠다 하면서 배추 이파리를 하나 던져줬어요. 배추 이파리에 올려진 배추벌레가 배추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갉아먹어요. 엄마 이거 갉아먹었어. 엄마 얘 똥도 쌌어. 엄마 얘 자랐어. 엄마 시끄러우니까 적어. 일기장을 던져줬어요. 아이가 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메시지 잘했다. 얘가 몇 술 먹었다. 몇 똥 때렸다. 뭐 이렇게. 엄마도 옆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아이가 나비가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일기가 책으로 출간됐을까요? 책으로 출판됐을까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 아이가 누굴까요? 파브르가 아니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생명공학과 1학년 다니고 있는 김재진이라고, 제가 고1 때 저는 이 경기 과고에 가서 수업을 하거든요. 거기서 경기 과고 수업할 때 만난 아이예요. 너 뭘 좋아하는 사람이야를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랬어요. 그때 저는요 관찰을 좋아해요. 국영수 물리도 아니고 관찰을 좋아하는데, 오 무슨 관찰하기를 좋아하는데, 전 사람도 관찰하고요, 식물도 관찰하고요, 곤충도 관찰하는데요, 곤충 관찰이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요 곤충 관찰에 대한 우리나라에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미국 책 사다 보니까 영어가 늘었어요. 앞으로 더 뭐 할 건데? 저는 계속 관찰할 거예요. 그러더니 생명과학과 들어갔고요, 걔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이게 꿈이죠. 벌레를 잡아오는 게 꿈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의 말 한마디? 엄마의 말 한마디. 이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어머니는 더 걱정되셨어요. 우리 애는 쌈도 안 하고, 우리 애는 모래도 안 뿌리고, 우리 애는 벌레도 안 잡아오고. 그럼 뭐 하는데요? 우리 애는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요, 이놈의 새끼 차라리 말이나 좀 없으면 밉진 않는데 주대는 살아가지고요, 주대만 살았어요 우리 애가요. 제가 뭐만 살아 보여요 지금? 주대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 무조건 우리 아이의 올리원을 찾으십시오. 국영수가 아니라 그 아이의 올리원. 그건 누가 찾아야 돼요? 엄마가. 태몽에 맞춰서 아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TV의 주인공에 맞춰서 아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될 거냐고 만들기 시작하면 아이는 망가지기 시작해요.
무엇을 하게 만들 거냐. 어렸을 적에 저도 최근에 느낀 거지만 저는 말 잘하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47살 때. 48살 때 제 꿈을 뭐라고 정했을까요? 보통 아이들이 말을 잘한다 그럼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줘요? 아이고 변호사가 될 놈 이래요. 무엇이 되라고 정해져 버려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말을 잘한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말을 잘해서 말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려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말로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제 목표를 48살 때 정했어요. 그리고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다 적었어요. 제 명함에다가. 나 공익되게 사명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배려하는 말을 하고 이야기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글로 쓰겠다. 이게 써고 다녔어요.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글로 쓴다.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글로 쓴다. 배이글이에요.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말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렸나요?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하면 변호사가 되라고 그래요. 근데 말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강사도 될 수 있고 MC도 될 수 있고 코미디언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말로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변호사 데려와야지 애를 속박하느냐는 거죠. 말로 영업할 수도 있어요. 말로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뭘 할지 모르지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는 잘 자라나게 되는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뭔가 기대하게 만들어서 그 기대가 꺾이는 순간 모든 걸 놓게 만드는. 이제 저는 올리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뭘 얘기해 드릴까요? 이 올리원, 내 아이에게 있는 올리원을 어떻게 키워야 되며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올리원.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확 되시나요? 그럼 다음 주에는 누가 또 같이 올 것 같아요? 며느리 좀 올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좀 들으면 좋겠지, 그죠? 다음 주에는 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올리원에 대한 필요성은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 그 올리원을 어떻게 발견할 건가? 올리원을 어떻게 키워낼 건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로 우리 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21세기의 교육은 행복한 성공. 시작! 행복한 성공. 이건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도 행복하게 성공하길 바라고 계셔요. 그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왜요? 21세기니까. 올리원을 키우는 것. 이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올리원을 찾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만 제게 박수를 쳐주시고 끝내겠습니다.